예, 미국 증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면 펀더멘털로 봤을 때 미국이 어떤 상황인지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간밤에 지난 증시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좀 분분한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울고 싶었던 상황에서 뺨 때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현재 경제 재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그 2차 감염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라든지 텍사스와 같은 인구가 많은 지역들 14개 주가 지금 현재 2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망자만 무려 11만 명 정도에 달하다 보니까 워낙 여기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FOMC에서도 보여줬듯이 FOMC 같은 경우에도 사태가 긴급해지면은 아무래도 그 추가적인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정부도 재정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주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번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1차 쇼크와 2차 쇼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1차 쇼크 같은 경우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는데요. 하지만 2차 쇼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자라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1,300개 정도 점포를 없애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전자상거래 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400개 점포를 폐쇄하겠다고 하지만 테이크아웃과 같은 신규 점포는 300개 정도는 낼 정도로 대응 능력들을 좀 키우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무래도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나스닥이 막 지수가 만을 넘고 워낙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호재에만 민감하게 반응해서 올라가다가 드디어 한번 충격을 받으니까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 숫자들도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FOMC에서도 이게 떡을 주려고 떡은 줬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건가 싶으면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는 건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이미 침체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관들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양상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의 70%를 차지하는 게 개인 소비입니다. 개인 소비들을 보면은 현재는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이 지금 그 계좌로 계속 꼽히고 있고요. 또한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감세로 인한 그 가계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외출 금지로 인해서 4월달 저축률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인 무려 33%까지 올랐는데요. 가계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재개 그리고 2차 감염 우려가 좀 수그러든다면은 이 자금들이 연간 기준으로 5조 달러 정도의 소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준의 대책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앞으로는 꺾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에 대한 도산 위험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높은 주가 수익비율을 용인해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S&P 기준으로 주가 수익비율을 보면은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내년 1분기에 기업 이익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를 25배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은 S&P 500 기준으로 3,650포인트니까 지금보다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상황이 조금만 진정이 되면은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악재에 민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전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전제가 계속 코로나19가 잡혀야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를 봤을 경우에 타격이 상당히 좀
덜한 편이고요. 또 그 나스닥에 투자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신규 자금들이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인베스코 그 트리플 Q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무려 110억 달러가 유입이 될 정도로 자금 유입이 활발해지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 실업률 개선에 따른 뭐 경기 회복 기대감도 있고요. 특히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에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3차 경기 부양책을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애플이 집계하는 지도 앱 사용 현황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도보와 관련된 그 이동 현황이 올해 2월 달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 레스토랑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가솔린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보복성 소비와 관련된 레저나 항공, 정유, 카드뿐만 아니라 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는 상당히 개선된다는 점에서는 좀 낙관적으로 저는 좀 보고 싶습니다.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시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물론 지난 간밤에 급격하게 부상한 또 단어긴 합니다만은 거품에 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 W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거품이 꺼지는 초기 단계로 봐야 되는 것인지 증시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증시 측면에서는 거품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라든지 뭐 기업 실적은 악화되고 있는데 주가만 나홀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 버블 논쟁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월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후퇴기에서 찾아오는 주가 상승이 금융 장세가 아니라는 쪽에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은 재정 파이낸스 장이라는 색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라는 것은 기업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이고요. 또 기업 수익 같은 경우에는 실질 금리에서 기대 금리를 빼내 할인율로 나눈 것인데요. 뭐 금융 완화로 인해서 실질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기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할인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반대로 주가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2차 감염이 더 일어난다든지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된다면은 기업 수익 같은 경우는 감소하겠지만 아무래도 신속하게 재정 출동이나 금융 완화 때문에 뭐 주가 수익률은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재정 파이낸스장이 형성이 됐다고 하면은 뭐 더블 딥이 찾아오더라도 아무래도 얇게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조정은 상당히 좀 짧고 그렇게 그 강력하게 그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FOMC인데 6월 FOMC에서는 아무래도 좀 비둘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고 물론 이제 나중에 해석의 차이나 미국 증시의 반응들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비둘기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7월 FOMC에서는 또 어떻게 될까?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할까 아니면 더 적극적인 비둘기가 나올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좀 더 그 강한 그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고용 회복이 더디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내년 그 하반기나 돼야지 좋아질 것으로 연준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세 가지 카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언급을 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완전 고용이라든지 물가 수준을 1년 정도 달성한 이후에 재료 금리를 해제시키겠다는 보다 분명한 사인을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투자가들 기업 입장에서는 저금리의 자금을 걱정하지 않고도 조달할 수 있게끔 경영 계획을 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를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도 월 그 국채를 400억 달러, 700억 달러 정도 매수하기로 했듯이 앞으로 여러 가지 발사대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소장님, 잠시만요. 저희가 미국 증시하고 FOMC 스탠스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그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 방금 전부터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6월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56명으로 지역사회 확진자는 43명이며 이 중 42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2,003명이며 현재 1,057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사망자는 277명이며 어제 안타깝게도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종교 소모임, 방문 판매업체, 탁구장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지난 주말 6월 6일까지 2주간의 하루 평균 환자는 39.6명이 발생하였으며 이번 주에도 40-5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2주간 국내 발생 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여 환자 발생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집단 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관리 중인 고위험 시설의 집단 감염은 줄고 있으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고 방역 관리가 취약한 시설이나 소모임을 따라 연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주 전인 지난 5월 29일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8종에 대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운영을 중단시키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수도권에 소재한 8천여 개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시급하지 않은 공공행사는 연기하였습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한 사업장과 영업소의 방역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모임이나 약속 등을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칫 대규모 밀폐시설의 밀집된 군중에서 전파되는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주간 우리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재개하고 학교의 집단 감염은 차단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나 여기에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등교 수업도 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의하여 수도권에 대한 현재의 강화된 방역관리 체계를 연장하고 추가적인 방역 강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로 돌아갈 경우 빚어질 수 있는 학업과 생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연쇄 감염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의 환자 발생 추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때까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시설 집합 제한,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의 기존의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 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집단 감염의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방역 수칙이 잘 준수되지 않는 취약한 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를 배가할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할 것입니다.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의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 명부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원, 쪽방촌, 한바식당 등 제도권 밖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발생 가능한 집단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겠습니다. 수도권의 치료체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동 병상 대응 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자체 생활치료센터 위에의 국가 지정 공동생활치료센터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필요가 커지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선별진료소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에어컨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창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냉방조끼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께서는 전신방호복보다는 수술용 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WHO와 미국 CDC에서도 공인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가중되는 우리 의료진의 필요를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무더위에서도 묵묵히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의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종료 기한을 정하지 않고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들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하던 이야기 그러면 이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평가를 해봤었고 그리고 FOMC에 대한 스탠스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드 가이던스도 좀 더 구체화되고 스탠스도 더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7월 FOMC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던 도중에 저희가 잠시 또 현장을 연결했습니다. 계속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본처럼 미국도 일드 커브 컨트롤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이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려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시중에 통화량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잉여머니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들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도 2022년까지 계속 금융 완화를 쓴다는 점은 주시장에 커다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FOMC발 호재로 미국 증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붐업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 한 명이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겠지만 그중 한 명이 트럼프가 아닐까 싶은데 시간이 이제
점점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경제를 단기간에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의 상황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주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38%라고 합니다. 지미 카터라든지 아버지 부시 때 재선에 실패했던 지지율까지 떨어졌는데요. 문제는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좀처럼 좁혀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삼중고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한 생활고 그리고 대량 신업 또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승부수가 주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트럼프가 내놓는 승부수와 관련해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승부를 가를 진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승부수랄지 아니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국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폐기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홍콩의 특혜 조치 폐기 그리고 중국 IT 제품의 수입 금지와 같은 조치들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도 크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 같은 경우에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중국 때리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또 중국 때리기 하다가 미국 경제도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것도 트럼프로서는 안 좋은 워스트 시나리오잖아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좀 더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진짜 정말 제한적인 카드로만 쓰일 것인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있었던 지난 16번의 경우를 보면은 대선 당해 연도 같은 경우는 81% 확률로 국제 분쟁이 심화가 됐었습니다. 특히 경기가 화랑에서 불황으로 꺾어져 있고 또 실업률이 올라갔을 때를 보면은 8번 있었는데요. 이때 모두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강경 정책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 못지않게 중국의 꿈을 꺾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무력 뿐만 아니라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8월 달에 하와이에서 있는 림팩 훈련에 우방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대거 참여시킬 것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남중국해에서 두 척의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 훈련을 한다는 점에선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 관계는 8월 달까지 계속 고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어떤 그러면 군사적인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충돌로까지도 번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미중 간에는 직접적인 충돌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가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 중에 하나인 일본 때리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 호주처럼 일본에 대해서도 관광 중단이라든지 다양한 카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슬기롭게 중재적인 그 외교 역할을 좀 넓힐 수 있는 이런 그 전략안도 모색하는 게 국내 기업에는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됐을 시에 전망들까지 잠깐 해봤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 내부의 문제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종차별 시위가 처음에는 좀 격화되다가 이제 평화 시위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흑인은 미국의 인구 점유율이 무려 1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아무래도 결정적인 그 경쟁 지역 구도 하에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가르는 주요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북부 상계주 같은 경우에도 흑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흑인들 같은 사건으로 인해서 70%
10%의 흑인들이 트럼프의 등을 돌린 것은 아무래도 좀 트럼프에게는 아픈 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국가 분열을 획책하고 있다고 하면서 트럼프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좀 고립무원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역으로 이야기해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대중국 때리게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나 환경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규모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중국 때리기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의 사안들 계속 확인해 가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좀 어떻게 격화되는지 아니면 좀 제한적인 움직임만 보일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FOMC 얘기, 미중 갈등 얘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